첫 번째가 9시 뉴스, 8시 뉴스에 주식시장이 뭐 연중 최저치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환율이 1,200원, 1,300원 넘어서서 외환위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자, 28년차 이코노미 송시현 박사님. 요즘 주식시장이 정말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없죠. 정말 보기도 싫어. 약간 오른다 치면 다시 또 내려오고. 야, 현재 주식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되게 재미없는 구간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네. 미국 달러가 강세일 때는 네. 재미를 본 적이 없는 시장입니다. 아, 이게 이제 미국 달러라는 게 뭐냐면 네. 미국 달러화가 선진국 통화랑 환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유로, 파운드, 엔 이런. 그런데 그런 주요 통화 대비해서 다 미국 달러가 강세예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구간이면 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 변방의 양세 그쵸, 통화니까 몇 번 이야기했지만 네. 세계 외환시장 시장 사이즈로 어떨 땐 18위에서 13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되게 네. 작은 시장이잖아요. 이런 시장은 전날 미국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강세였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환율 오르고 약세였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환율이 떨어지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쪽의 통화 패권 또는 외환시장의 패권에 종속돼 있는 신세인 거죠. 그런 신세일 때 투자자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CPPIB다. 제가 좋아하는 캐나다 국민연금이다. 캐나다 국민연금은 참고로 국민연금이면서 캐나다 자산을 8%밖에 안 갖고 있어요. 우리도 저는 그런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뭐 캐나다 주식시장 사이즈가 전 세계 시장에서 2%밖에 안 되니까. 캐나다도 뭔가 미국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뉘앙스네요. 전체 50% 정도를 미국 자산을 갖고 있죠. 그렇게 많이. 예, 그러니까 운용을 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미국 중시가 될 수밖에 없고 전 세계 연기금이 다 이래요, 이거는. 우리만 그리고 일본만 안 그러다가 일본도 요새는 엄청나게 해외 주식 투자를 늘리고 한국은 지금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는 거 알고 있고 우리 전번에 한번 했으니까 그렇죠. 이건 통과할게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CPPIB의 CIO다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그 턱수염 할아버지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분인지는 전 몰라요. 일단 제가 뵀었을 때 이제 그 CPPIB 회장님이 CIO님이 이제 회의를 열었을 거예요. 분기에 한 번씩 열었는데 저보다 저 모여서 야 올해 성과 어때? 상반기 성과 어때? 예, 뭐 저희들 시장이 좋아서 미국 시장 좋아서 좋았습니다. 그래. 근데 작년에 최고 상승률이었던 한국은 왜 이래? 작년이 한국 코스닥이 세계 1위, 코스피가 세계 2위 상승률이었습니다. 야, 그렇게 좋았던 한국은 어때? 그러면 거기도 나쁘진 않은데 요새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 한국 주식시장이 일단 장기간 꾸준히 오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두 번째, 그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해서 아무튼 달러가 강세가 되는 시기에 한국 등 이머징 마켓이 별로 좋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 주식시장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주가가 조금만 오르면 상장 공모 증자가 본물을 이룹니다.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 증자 성공한 거 보셨겠죠? 네. 1조 4천억이었나요? 어마어마한 규모였고요. 또 카카오페이 들어와서 그날 뭐 완전히 제가 아는 분들이 아무튼 그 여러 SNS 창은 전부 오늘 주가 얼마에 파냐, 뭐 나 2주인데 3주인데 그러고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공급 과잉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쭉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투자 책임자가 보고를 하면 그 CPPIB CIO님께서 딱 그러겠죠. 야, 작년에 그렇게 성과가 많이 났는데 좀 줄여. 뭐로 거기 그걸 그렇게. 좋은 회사에 있는 건 아는데 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종목 선택에 집중해야지 시장 전체의 비중은 좀 줄여나가는 게 낫지 않겠어? 뭐 삼성전자 좀 빠지면 사고 좀 다 웬만하면 빼? 뭐 이랬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말을 듣고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는 게 일단 사이즈도 적고 두 번째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기에 이 시장은 바닥 치고 올라갈 때는 진짜 채찍의 끝에 있으니까 공급 사슬망의 끝에 있는 나라라서 경기가 회복되는 V자 회복의 딱 상승 구간에는 한국만큼 좋은 시장이 없는데 이 지속성이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 공급 사슬망이 뭐 에너지 부족이라든가 히토류 부족의 우선 요소수까지 해서 공급 사슬 또는 아무튼 저 수요가 생기더라도 공급을 신속하게 늘려나가지 못해서 이 가격 오르는 여건을 잘 활용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차에서 물량을 팍 뽑아내면 그쵸. 바로 돈을 벌 텐데 우리도 지금 공급 차질을 받고 있으니 수출이 아무리 수요가 강하고 전 세계 인플레가 있어도 한국 수출 증가율이 최근에 17% 뭐 20% 이 정도에서 둔화되고 있잖아요. 상반기 47.6%까지 갔던 게. 이렇게 되니까 모멘텀도 꺾였고 달러는 강세고 여기다가 공급 물량도 됐다 많고 이러니 한국 주식 좀 줄이자 또는 사더라도 빠지면 사자.
뭐 이런 게 글로벌 투자자들의 어떤 생각인 거고 네. 이게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도 또 이런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이 꽤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빠지면 산다 이러니까 하단은 좀 튼튼한데 하나는 튼튼하다. 예,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삼성전자 6만 전자 되면 좋다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 6만 원대 들어가셨어요? 저는 6만 전자 되면 들어갑니다. 아, 그 달러 파시고 이게 왜냐면 얼마 박사님이 전략이잖아요. 얼마 전에 1,200원 넘었잖아. 그때 이제 환 차익을 실현해서 달러를 팔고 그 돈으로 요새 삼성전자에 지금 사고. 그래서 삼성전자 사다가 얼마 전에는 또 한국 채권 시장이 패닉이 났어요. 금리 급등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또 한국 채권도 이번에 좀 샀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네. 방법은 제가 오늘 우리 김작가 TV에서 와서 이야기했던 걸 한 번만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피바다가 됐을 때 사야 된다. 피바다. 예, 저 마포대교 건너편에 있는 섬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늘 한강 물 온도는 어떠냐 이딴 소리 하면서 다들 괴로워하고 술 먹자 소리도 끊기는 너무 괴로워서 말도 안 나오는 순간이 오거든요. 2018년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2020년 3월에 코로나 쇼크 때 이럴 때가 벌써 지난 4년 사이 2번이나 있었네요. 이런 시기에는 속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나는 끝났다라는 고통 때문에 저희들끼리 이야기하는 말로 개드립도 못 쳐요. 살아있으면 죽은 것 같아요. 이런 기분이 느낄 정도의 패닉장 또 하락했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그런 시기들. 그 지문을 하나만 가르쳐드리면 전체 우리나라 신용융자 잔고가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잔고가 갑자기 막 거의 1% 이상씩 갑자기 주간 단위로 1, 2%씩 확 주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대매매 나올 때예요. 반대매매. 예, 쉽게 얘기해서 마진콜. 우리 그 영화 알죠? 그렇죠. 마진콜 당한 분들이 나오면서 신용융자 잔고가 급격히 털리는. 네. 그러면 이게 가격 불문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그런 시기가 나올 때는 일단 사야 되고요. 두 번째가 그때가 환율이 1,200원 넘어 1,300원 넘어 있으면 절호의 찬스인 거죠. 왜 그러냐? 요 고통스러운 기간 한 6개월에서 1년을 참으면 그 뒤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환율이 급등하는 중에야 뭐 이전에 있었던 환율 계약이라든가 선도 환율 거래라든가 옵션 계약이 있기 때문에 현재 환율 상승하는 거에는 효과가 없어. 근데 그 환율 급등한 게 6개월, 1년 뒤에 이어지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환율 100원 오르면 뭐 영업이익이 10몇 조 는다 그러잖아. 대부분 다 그래요. 환율이 높으면 이제 수출 기업한테는 좋은 거고. 좋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외국인이 팔고 나와서 환율이 급등하는 거니까 그게 좋을 수가 없지. 근데 한 6개월, 1년 지나면 결국은 그게 다 경쟁력의 개선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전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9시 뉴스, 8시 뉴스에 주식시장이 뭐 연중 최저치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환율이 1,200원, 1,300원 넘어서서 외환위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난리가 날 수가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외환위기다! 그러고 다 도망가는 날이 와요. 근데 어쩔 수 없다니까. 이게 트라우마. 우리 옛날 뭐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사고 한번 교통사고 날 뻔했던 사람이 있으면 큰 차가 갑자기 저기서 끽 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꼼짝도 못하게 무섭잖아요. 사고가 나신 분은 조수석에 타도 그 운전하신 분한테 꼭 코멘트를 많이 던지잖아요. 예, 맞아. 그 저도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운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거리 교차로에서 한번 받쳐보면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여담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설령 망한다 쳐도 이 회사는 부도 안 날 것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해외에 있는 사모펀드들이 와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M&A라도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굉장히 회사가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죠. 브랜드가 있고 경쟁력이 있고 설비가 좋고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넷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죠. 이런 회사는 아무리 경제가 극단적인 충격이어도 부도 안 나고 또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금방 누가 사갈 거잖아요. 그런 회사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이제 10월에 그때 6만 전자되고 환율 1,200원 갈 때가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국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첫 거래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 주식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연초 이후에 거의 주식을 거의 안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던 걸 이제 한국 주식을 다시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저에게 주어졌던 신호가 환율 1,200원 올라가면서 막 그날 환율 막 10원, 20원씩 오르고 삼성전자가 7만 원 깨지고 6만 원, 뭐 8천 원까지 막 내려가는데 정말 그 SNS나 이런 데서 전부 다 삼성전자 이거 뭐 무슨 일 있냐, 왜 이러냐, 뭐 그 공포에 사람들이 쫓기는 그래서 이거 추가적인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코멘트가 나오길래 환율도 좋고 안 망할 회사에 패닉의 초기 증상이 보이길래 열심히 샀는데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반등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얼마 못 샀어요. 제가 그
뭐 페이스북에 인증샷을 하나 올리긴 했는데 정말 몇 장 못 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현찰 들고서 환전을 했으니까 현금이 생겼잖아요. 원화가 생겼잖아요. 야, 이걸 다시 달러를 살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환율은 또 거기서 그냥 118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한국 채권 시장이 역시 네. 또 똑같아요. 한국 채권 시장의 특성이 뭐냐면 하루에 그 상장되어 있는 ETF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KB스타 국고 뭐 장기채 10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타이거 10년 이런 네. 국고 장기물들이 하루에 1%가 안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채권 금리라는 게 그렇게 안 움직인다고요. 근데 하루에 막 네. 몇 퍼센트, 4%, 5% 빠지는 날이 오더라고요. 이건 또 하늘이 준 기회잖아요. 아니, 나라가 안 망할 것 같은데 이 나라가 그러니까 지급 불능의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두 번째 우리나라가 물가가 오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요소수 대란에 네. 뭐 휘발유 가격 오르는 거 말고 우리 솔직하게 진정 인정. 자, 우리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식당 가서 가격 올린 식당 몇 개 얼마나 봤어요?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파인 다이닝에 뭐 예를 들어서 블루리본 제가 좋아하는 블루리본이 10개씩 붙어 있는 집들이야 올릴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이게 정말 우리나라 이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네. 한 집 걸로 하나는 전부 다 임대 간판 붙어 있는 네. 세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수는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가격을 인상하는 가게들이 얼마 되겠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분명히 우리의 요금 뭐 이런 거 다 올려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네. 올릴 수가 없는 게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서민 경기에 대한 배려들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결국 우리나라 이 뭐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그러는 게 다 이런 공급 차질 문제 아니면 농산물들 우리나라 특히 농업 부문의 생산성이 해도 너무나 심하게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 쌀 수확량 통계 한번 보시면 그 통계청에서 매년 나와요. 쌀 수확량과 경작지 재배 면적을 계산해 보면 재배 면적당 쌀 수확량이 생산성이잖아요. 그게 정체되거나 계속 감소해요. 뭘 의미하냐? 한마디로 말해서 생산성 자체가 퇴조하는. 그러니까 산업 경쟁력 자체라는 게 이미 없는 그런 산업들이 농산물 일부 분야에서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구조적인 인플레죠.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문들을 제외하고는 인플레 안 나는데도 금리가 그렇게 급등하고 또 반대로 채권 가격이 폭락한다. 이런 건 사야죠. 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 주식시장은 또는 뭐 채권시장 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뭐 나라가 망한다 이런 게 아니고 재미가 없는 지금 우리 김 작가님이 처음에 서두에 딱 제 그걸 딱 찌르셨는데 박사님 너무 재미없는데요 라는 말 그대로 작년에 모멘텀이란 모멘텀은 다 땡겼었고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말고 뭐가 새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뭐가 나올까 생각해보면 갑자기 중국이 생산을 못하게 되는 어떤 정전 사태, 대정전 사태가 벌어져서 중국에서 물건을 구하지 못하게 됐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예전보다 좀 더 비싼 가격을 줄 테니까 사겠다. 이게 전형적인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 시나리오죠. 그래서 일본이 공장이 저보다 멈추니까 갑자기 제품 가격 급등하고 우리나라 그때 종합주가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한 게 바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국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한 바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스권을 하다가 갑자기 2000, 2200 막 돌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외부 호재가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려면 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비유를 하자면 갑자기 우리 경쟁국의 생산시설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몇 달간 생산은 정상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D국에 뭐 몰라. 꼭 이렇게 유도신문을 해요. 네.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얘기한 것은 예전 제가 갑자기 2000년대 초반에 겪었던 일들이 생각나서 그렇고요.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나쁜 경기도 좋아지는데 지금은 경기가 좋은 여건이니까 더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또 전 전망을 언제든지 바꿉니다. 케인즈가 했던 유명한 말을 하나 하자면 어떤 사람이 비아냥거리더래요. 케인즈 씨,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케인즈가 그런 유명한 명언을 아낍니다. 저는 제가 세상을 판단하는 잣대, 지표, 세상의 경제 여건이 바뀌면 제 생각을 언제든지 바꿉니다. 당신은 그러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신조를 지키는 건 저기 남한산성에서 혈서 쓰신 분들이나 하는 거고 왜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 돼요? 자신의 철학, 자신의 지조, 신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물론 그런 분도 필요하지만 적어도 자산시장과 경제 전망에서 자기 신조를 세상이 바뀌었는데 신조를 고집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현재 주어진 여건, 달러 강세, 수출 모멘텀의 약화 그리고 공급 과잉 이 세 가지 여건에서는 주식시장 패닉이 좀 나고 환율 급등하는 시기에는 저가 매수하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주식의 비중을 계속적으로 막
확대해 나가고 그러려니 저는 여전히 달러 자산, 기존에 들고 있던 달러 자산이 그런 조건이 왔을 때나 좀 허물지 현재로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박사님이 지금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첫 번째 피바다는 어쨌든 뭐 반대매매라든가 뭐 한강 이런 비유 주셨는데, 뭐 지수로 친다면 한 몇 %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난 한 20년 동안 네. 연중 고점 대비 최대 낙폭을 한 평균 내보면 20% 정도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그러니까 그 고점이 계속 끝까지 연말까지 유지되면 0이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중 고점 대비 최대 낙폭이 평균 한 20% 나는 나라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곳인 거고, 그러면 3,300에 20%면 얼마입니까? 네. 600포인트. 1,700포인트 되겠네요. 그러면 2,600? 저는 2,600 갔었으면 아마 굉장히 미국 주식 다 팔고. 거의 다까지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팔면서 한국 주식 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PBR이 네. 지금 현재 우리가 1.1배, 3,000이 1.1배니까 그 정도 가면 대략 PBR 1배도 깨지고요. 굉장히 매력 있는 레벨이 되죠. 그래서 2,700, 2,600은 네. 뭐 어떤 일이 벌어져야 거기에 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뭐 되게 부정적인 이슈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알 수 없지만 뭐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안 하든 또 그런 걸 한다든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정말 무서웠던 시기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걸 한다든가 갑자기 서울 불바다가 막 떠오르고 그러네요. 그죠? 그런 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중국이랑 미국 관계가 갑자기 멱살을 서로 확 잡으러 가는 뭐 예를 들어서 대만 해협에다가 군대 군사 작전의 징후가 보인다든가 뭐 이러면 갈 수도 있겠죠. 그런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이건 우리가 예측 범위 밖에 있는 애를 자꾸 이야기를 가져와서 네. 그걸 예측했다는 사람들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코노미스트를 안 보고요. 저희들 이코노미스트가 이 한계가 있어요. 저희들이 보는 지표라는 게 뻔하거든요. 통화정책.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의 모멘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외부 충격의 요인들, 뭐 예를 들어 라니냐가 오면 어땠다. 연말에 예를 들어서 뭐 유럽에 어마어마한 혹한이 불면 유가가 어떻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좀 주어져 있는 시나리오로 뭔가 우리 눈앞에서 보이는 걸 갖고 저희가 계산을 하는 거지.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예를 들어서 뭐 미중 무역 분쟁 정도가 아닌 멱살 잡고 약간 군사적 긴장감. 이건 트럼프 때도 없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오면 20% 아니라 30%도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알지만 현실적 가능성이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게 뭐 나면 내년에 끝장이다. 그건 누구나 소설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탐 클랜시 저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거를 벗어나 경제 전망 이런 걸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뭐 상상도 못했던 외부 충격이 아닌 정도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경제 전망 범위 내에서 보면 2,600 정도, 2,700 정도 오면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저는 열심히 살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지수가 뭐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또 않은 것 같은 목소리신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그렇게 오면 땡큐인데 예, 그때 2,900 뭐 깨지려고 그러길래 야 찬스다 그러면 2,900 깨질 때부터 2,600까지 사야지 하고서 이제 환전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달랑 뭐 끝나 그러고 말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은 일단 저가 매수의 기반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가 저가 매수의 기반이 생긴 게 아까 잠깐 카카오페이 이야기했지만 카카오페이를 나쁘게 본다는 뜻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공급 물량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카카오페이였던 거고, 이런 카카오페이의 어떤 공급 이후에 좀 그만한 규모의 대규모 IPO는 지금 좀 약간 숨을 고르는 그런 여건이니 수급은 이제 지금 되게 안 좋았던 게 조금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뭐 갈 데가 없어요. 채권이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저렇게 급등하고 있고 환율도 1,180원 레벨에 있는데 여기서 뭐 달러 자산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사자라고 하려니 좀 무섭잖아요. 그럴 때 한국 주식 가격이 예를 들어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 청약받기 위해서 열심히 현금화해서 청약했던 분들 돈들이라도 이런 게 다 저가 매수로 또 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시장이 또 뭐 여기서 쭉 밀리면 저가 매수는 상당히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근데 삼성전자가 진짜 7만 원 깨지고 6만 원 후반대 갔을 때 그게 저점이라고 진짜 저희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다고 느낀 게 제 주변에 계신 슈퍼게임이라든가 전업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더라고. 부럽다. 조금밖에 못 샀는데. 그러니까 박사님도 어쨌든 그게 저점에 생각하시니까. 예, 저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거든요. 뭐 매일 1,000만 원 이렇게 사요, 보통. 매일? 예, 그러면 매일 1,000만치 산다고요? 예, 그러면 일주일이면 5,000, 두 주면 1억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다 보면 언젠가 바닥을 잡잖아요. 그래서 좀 매매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실탄이 1억이 있다 그러면 한 두 주에 걸쳐서
사겠다 그러면 매일 1,000만 원씩 밑에 가격을 밑에다 대놓고 혹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시청자분이 이제 매일 1,000만 원에서 1년에 365일 동안 매일 1,000만씩 산다는 뜻은 아닌 거죠? 그렇게 그런 능력 되면 좋겠다. 전 그 뜻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그 실탄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고요. 일단 제가 뭐 그렇게 아주 큰 부자는 아니니까 네네. 그냥 먹고 살 만한 여윳돈이 조금 있어서 네네. 자산 배분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또 서울에 집도 있는 사람인 거죠. 네. 1가구 1주택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에 집도 있고 그러면 뭐 그 재산이라는 게 뭐 뻔하잖아요. 그쵸. 그런 자산을 대부분 달러를 들고 있다가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 10만 불 팔지 뭐 이렇게 해서 딱 매도를 해서 그걸 들고 자 한국 주식을 사러 가자 그랬더니 그날이 패닉인 거예요. 그래서 신난다 그러고 1,000만 원 그리고 다음날 됐더니 반등을 하는데 또 반등이 장중에 실패하길래 또 1,000만 원. 근데 사흘째 되는 날은 결국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국은 2,000 얼마 샀나? 이게 제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전부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알겠습니다. 슈퍼겜이 아닙니다. 이코노미스트 송준 박사님.